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6일 한국 시간 밤 9시 32분, 1분 전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지금 바로 고용지표 즉시 분석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미국 노동부 고용지표 발표인데요. 전월에도 실업률이 4.2%였고, 전전월도 4.2%였는데, 이번 달도 역시 4.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래 2023년 이래로 미국 실업률이 고점이 4.2%예요. 4.2%를 웃돌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흐름을 본다면 실업률이 좀 올라가서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는 모습이라고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앞부분 실업률부터 본다면, 그래서 고용 시장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 좀 식어가고 있다. 그러나 급속히 냉각되거나 고용 침체가 되거나 하는 현상은 아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4.2% 나왔는데 전월과도 같고요. 또 시장의 기대치와도 정확히 부합합니다. 그래서 고용 쇼크는 전혀 아니다. 그래서 기대했었던 수준의 실업률이 발표된 것이다. 일자리 증감 부문, non-farm payrolls,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증감분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전전월 보시는 것처럼 18만 5천, 그리고 전월 14만 7천에서 이번 13만 9천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진 건 맞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13만이었어요. 어쨌든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소폭 웃도는 거예요. 소폭 웃돈다. 이렇게 평가할게요. 소폭 웃도는 취업자 증가입니다. 고용 쇼크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과거의 취업자 증가 속도보다는 상당 부분 둔화됐고, 뭐 사실 취업자 증감이야 그거보다 더 적게 증가하던 시절도 여러 달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나쁘다,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의 적정한 취업자 증감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임금 상승률인데요.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면 고용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한 겁니다. 일자리가 많아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자리를 원하는 취업 구직자가 100명 있는데, 일자리는 1000개 있어요. 그럼 이 구직자들이 어떤 일자리를 선택할까요? 임금이 높은 순서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구직자가 100명 있는데 일자리는 10개 있어요. 그러면 임금이 낮은 그런 일자리도 채워지겠죠. 이해가시죠? 그만큼 고용시장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여줄 때 임금 상승률도 보여주는데 임금 상승률이 높았던 지점은 그만큼 이게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는데 다소 고용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흐름인 건 맞아요. 임금 상승률이 4를 밑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장의 기대는 3.7%로 상당히 임금 상승률이 둔화될 거야. 이렇게 기대했는데 여전히 3.9%입니다. 기대는 밑도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용과 물가를 연결시킬 때 고용 시장이 탄탄하면 소득이 뒷받침돼요. 그러니까 소비가 계속 이루어져요. 그럼 물가가 잘 안 잡혀요.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경기가 좋으면 또 고용시장이 좋으면 임금 상승률이 높아요. 그러면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임금이 상당히 큰 기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서비스 물가가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잘 유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 가지는 경로 차원에서 그리고 물가의 구성 측면에서 봤을 때 고용시장이 견조하면 혹은 경기가 탄탄하면 물가가 잘 안 잡힌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리를 22, 23, 24년 동안 인상했었던 이유는 어느 정도 경기를 후퇴시키기 위해서 고용시장을 좀 차갑게 만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 거다. 어, 그래야 역시
물가가 잡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움직인 것이다라고 먼저 판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발표된 노동부에서의 고용지표 발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조금 이따 분석해 드리고, 이번 기회에 미국 경기에 대한 상황 진단을 좀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는 것처럼 미국 1분기 잠정치가 마이너스 0.22%가 나왔어요. 그러나 이게 역성장했다고 같은 역성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0.2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의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다 마이너스, 소비도 마이너스, 수출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소비는 여전히 플러스, 기업의 신규 투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미 관세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국으로 공장 짓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라는 증거예요. 실제 이게 있습니다. 먼저 선발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의 모습이 있고 또 물론 그 전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IRA나 칩스법을 동원해서 보조금 줄 테니까 미국에게 공장 줘 하는 기업의 실제 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미부터. 근데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수입이 급증해서예요. 수입이 급증했으니까 GDP 상에서는 역성장을 만들죠. 그 역성장을 만든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 수입이 왜 늘었어요? 바로 수입이 왜 늘었어요? 바로 선수입이죠. 그러니까 관세는 누가 부과해요? 수입업자가. 그 수입업자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50% 철강 관세를 물고 수입하고 싶어요? 아니죠. 관세 부과되기 전에 미리 사놔야지 하면서 선수입이 급격히 늘었던 거예요. 그게 GDP 개정상에는 마이너스 요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이너스 요소인 수입이 급격히 늘어났던 이 현상을 제외해 놓고 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사실상 약 3%에 가깝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견조했던 거예요. 1분기도. 자, 미국 경제 1분기 견조하고 2분기는요. 아틀란타 페드가 지금 2분기 성장률을 4.6%로 전망합니다. 미국 경제는 정말 견조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뉴욕 페드 스태프 나우캐스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틀란타 페드도 전망치를 계속 제시하고 있고 뉴욕 페드도 역시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는데 좀 달라요. 다른지만 2.58%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뭐 4.6%면 더할 나위 없이 강하지만 2.58%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 자료를 좀 비교해서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3.0, 3.1, 2.4, 2.58 이 정도면 굉장히 견조한 거예요. 사실 미국과 같은 나라가 1.4% 성장세를 유지해도 이 정도도 충분히 탄탄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견조한 흐름이다. 미국 경기가 여전히 탄탄하다. 2분기도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역시 물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근데 물가를 보기 위해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드려야 될 말씀이 있겠지만 일단 물가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미국 물가 상황 CPI는 2.3%까지 떨어졌어요. PCE 같은 경우는 2.1까지 떨어졌습니다. 근원 물가로도 2.5%까지 떨어졌어요. 미국도 물가는 물가대로 디스인플레이션 안정화되는 현상이 야기되고 고용은 또 탄탄하고 경기도 여전히 탄탄한 아직까지는 우리가 관측된 바대로는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매우 탄탄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탄탄한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그러면 이렇게 미국 경제가 탄탄하면 금리 인하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 경기가 탄탄하게 운영되더라도
어쨌든 물가 안정세의 흐름이 야기된다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자료 보겠습니다. 미국은 4.5%까지 금리를 인하했고, 영국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 나가고 있죠. 캐나다도 마찬가지. 뭐 한국도 금리 인하를 이렇게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죠? 근데 유로존이 어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2.15%까지 왔습니다. 스위스는 0.25%예요. 그러면 이런 나라들은 왜 이렇게 서둘러 금리 인하를 단행할까요? 자료를 보시면 유로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물가가 치솟을 때 서둘러 금리 인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목표 물가 2%를 살짝 밑돌거나 왔다 갔다 하니까 서둘러 금리 인하하는 겁니다. 역시 미국도 그런 지점에 거의 왔다. 한국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하는가? 경기도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지만 물가 상승률이 지금 2%를 밑돌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 2%를 밑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가 안 돼요. 25년 하반기, 26년 2%를 밑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가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디플레이션이 걱정되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 안 했을 때 야기될 디플레이션 우려. 물론 2%를 밑돈다고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디플레이션인데 이대로 금리를 2.5%대로 유지했다가는 디플레이션으로 몰고 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금리를 인하해서 2% 수준의 관역에 맞춰야 돼. 라는 한국은행의 판단이 현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정말 가혹하게 높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이 금리의 레벨은, 물가의 레벨은 물가가 아니라,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니까 그런 면에서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페드가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어요. 아직까지도 관세 전쟁이 어떻게 경과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무역 전쟁의 경과도 모르지만 무역 전쟁에 따른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어요. 두 가지인 거예요.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그것으로 인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을 안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없죠. 근데 계속 요즘 연준 위원들이 뭐라고 하고 다닙니까? 무역 전쟁이 멈춰진다면,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금리 인하할 수 있다. 금리를 인하할 만한 여건은 상당 부분 조성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실업률이 더 늘어나고, 그쵸? 실업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물가는 어쨌든 목표 수준에 도달했다면, 어, 추가적으로 실업자를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무역 전쟁이 아니라면, 트럼프가 아니라면 금리 인하 했었지 않았을까? 그토록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트럼프의 말은 들어줄 수 없는 거죠. 무역 전쟁을 하니까. 저는 이제 이솝우화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제가 정말 인상 깊게 어릴 적에 봤던 이솝우화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자켓을 벗기자 바람과 태양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뭐 해요? 내가 자신 있어. 옷 벗기는 거 내가 자신 있어. 바람을 확 불죠. 근데 나그네는 어떻게 합니까? 더 단추를 조여매죠. 안 벗겨지려고. 근데 태양은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태양을 내리쳐줘요. 더우니까 알아서 벗어.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막 강하게 드라이브 걸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연준 위원들은 더 똘똘 뭉쳐서 그럼 해볼 테면 해봐라 금리 인하 더 안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무시해 가면서 연준을 하대해 가면서 통화 정책의 권위를 묵살시켜 가면서 그렇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만방위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더 금리 인하할 수 없는 것이다. 제가 연준 위원이라면 절대 금리 인하 안 해줍니다. 그렇게 통화 정책을 무시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그 통화 정책을 무시하는 그 행위도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달러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미국 국채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자, 이제 향후 통화 정책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5.5에서 4.5까지 인하해 왔는데 25년 들어서 추가 금리 인하를 한 번도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 고용 지표가 발표됐으니까 그 고용 지표는 아마도 금리 인하 절대로 없네. 왜냐면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탄탄하거든요. 그죠? 탄탄하니까 금리 인하를 서둘러 할 필요가 없죠. 페드워치 지금 확인해 보니까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찔끔 있습니다. 그죠? 금리 인상할지도 몰라. 동결하거나 99.8% 동결이야. 빼박 동결이야. 그런데 뭐 어쩌면 인상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통화정책 기조에서 어쨌든 지금은 금리를 동결하지만 7월 달까지도 동결하지만 9월부터는 인하하지 않겠어? 또 12월에 추가 인하하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을 현재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금리 인하, 그러니까 무역 정쟁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지점에 금리 인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고용지표 발표가 미국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미국 경기는 여전히 양호하다라는 증거가 또 한 번 발표된 거니까, 그러면 국채 금리를 어떻게 만들까? 저는 당연히 또 한 번 국채 금리를 치솟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미국 고용 시장이 너무 탄탄하니까, 말이죠. 자료를 보겠습니다. 네, 실제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된 이래로, 그죠? 발표된 이래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당히 치솟네요. 그 전부터 상승하다가 치솟네요. 이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미국 경제가 탄탄하네. 금리 인하할 이유 없겠네. 오히려 금리 인상해도 괜찮겠네. 이런 종류의 생각이 반영된 미 국채 금리 흐름입니다. 역시.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면 달러 가치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 달러 가치를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달러 가치 같은 경우는 뭐 큰 틀에서의 변화까지는 없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고 약세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는구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금리와 달러 가치 간의 그 연관성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평가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공유해 드려야 될 이야기가 향후 통화정책 스케줄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6월 18일 날 FOMC 회의가 있고 이때의 점도표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FOMC 회의죠. 이때 제가 출장 중이에요. 출장 중인데 반드시 즉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아마도 향후 통화정책 스케줄을 발표하지 않을까. 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향후 점도표를 발표하기 전에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을 트럼프 입장에서는 완화시키는 것이 그나마 금리 인하를 좀 빠르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금리 인하를 해라라고 압박한다고 금리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금리 인하하는 거니까 관세 전쟁을 예를 들어 다 취하한다든가 혹은 그 전에 많은 국가들과 무역 협상을 체결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관세를 취하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이제 향후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네. 그러면 뭐 금리 인하해도 되지 않겠어?
하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이 FOMC 회의가 있기 전에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나갈 것인지 한번 지켜볼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지 말씀드리면 제가 오피셜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죠. 마켓 뉴스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죠. 또 매주 여러분과 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라이브 중이지만 라이브 끝나면 10시부터 줌 수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 질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친절히 답변 드리는 줌 수업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여러분들과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피셜 클럽에 가입해서 좀 더 깊게 경제 이슈를 이해하고 경제 공부를 좀 깊숙이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상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를 좀 추천드리면서 이상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